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동쪽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 탓에 서울과 경기, 전남, 광주 등 서쪽 지역 기온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은 하루 만에 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는데 수도권에 내려진 폭염 중대경보는 인천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네, 취재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몇 도였습니까? 네,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서울 기온은 36.9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에 이어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지역별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보면 39도 안팎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서울 강남 39.2도, 구로 39도, 강서 38.3도 등 한강 남쪽 지역이 뜨거웠습니다. 전남, 광주는 어제 39도에 육박해 지역별 역대 최고 기온을 나타냈는데 오늘도 38도 넘게 치솟았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에 내려진 폭염 중대경보를 확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서울 전역, 경기 고양, 안성, 파주, 용인과 전북, 전주에, 오후 4시에는 인천 북부와 강화군 등에 추가 발령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뜨거운 동풍이 강타하고 있는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어서 당분간 수도권 극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이 38도, 경기 하남과 오산은 3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태풍 돌핀이 한반도로 가까이와 동풍은 더욱 거세집니다. 여기에다 열대 수증기까지 몰고 와서 서쪽 지역은 앞으로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건설사들은 현장 체감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작업 시간을 조정하며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건설 현장. 숨이 턱 막히는 더위 속에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얼음물을 마시고 냉방기기 앞에서 더위를 식혀보지만 꺾일 기미 없는 폭염을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전라도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도 비상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한 건설사는 전국 현장 80곳의 체감 온도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건설 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가 5분마다 체감 온도를 측정하면 지도 위의 위험 단계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안전 관리자에게 알림이 전달되고 작업 중단 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6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금 경보 단계이기 때문에 근로자분들 작업 중단 부탁드리겠고요. 현장의 상황과 체감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본사와 현장에 유기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더위를 식혀줄 냉방장치와 식수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현장에 설치하고 간식 트럭도 투입했습니다. 또 현장 노동자가 건강 이상을 느끼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작업 중지권 사용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이번에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폭염 속 집배 업무를 하던 우체부가 온열 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서울 장위동에서 30대 남성 집배원이 업무 중 더위로 인한 손떨림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남성의 체온은 37도로 측정이 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얼음팩으로 남성의 체온을 내린 뒤 병원으로 이송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CT 등 검사 결과 남성에게선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 130여 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펑 소리가 난 뒤에 정전이 됐다며 도저히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인근 도서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전기가 다시 들어올지도 알 수 없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상할까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자체 변압기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인다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어제 하루 186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들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모두 2,221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9명입니다. 어제 온열 질환자 발생 지역은 경기도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3명, 경남 21명 순이었습니다. 질환 종류별로는 열탈진이 61.5%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이 16.8%, 열경련이 11.5%를 차지했습니다. 질병청은 열탈진과 열사병의 경우 환자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데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진다며 국내에서 발생한 사망자 대부분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쪽방촌 주민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지내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무더위 쉼터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쭉 걸어 들어가니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 나옵니다. 내부는 생활용품들로 가득 차 있지만 더위를 식혀줄 에어컨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창문과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한 채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해 이제 사는 게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또 이게 이제 여름 되면 여름처럼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또 힘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샤워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다 보니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려면 수백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주거 이전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이사 가가지고 또 300~400도 보증금 걸고 들어가려니까 돈도 없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철거되면은 이제 철거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더위를 참다 못한 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무더위 쉼터로 몸을 피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얼음물도 마실 수 있어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무더위 쉼터가 아무래도 그래도 거기에는 좀 동료들도 있고 또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녁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대전시는 제9호기금으로 쪽방촌 주민들에게 선풍기와 여름 이불을 지급했습니다. 민간단체의 후원도 이어져 얼음물과 손선풍기, 즉석식품 등 폭염 대비 물품도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냉방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 쪽방촌 주민들은 하루빨리 무더위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고된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올여름은 열대야 최다 기록에 이어서 최고 기온까지 연일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역대 최고 기록들이 나올지 우려가 커지는데요. 이 과거 기록적인 더위와 다른 점을 정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들의 기억 속에 첫 대형 폭염으로 남아있는 1994년. 당시 여름철 폭염 일수는 29.6일, 열대야는 16.8일에 달해 에어컨 보급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 최고 극한 더위의 상징은 2018년입니다. 8월 1일 홍천의 기온이 당시 기상관측 이래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한낮 폭염 일수만 무려 31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2024년은 밤 더위, 열대야가 지배한 해였습니다. 가장 긴 열대야 일수인 24.5일을 기록하며 연평균 기온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인 2025년에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7도로 역대 가장 높은 해로 등극했습니다. 1994년과 2018년의 폭염이 낮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낮 동안의 폭염이 밤 동안에도 이어지며 그 열기가 해소되지 못하는 누적형 폭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산 낮 기온이 기상관측사상 역대 최고인 42.5도에 달한 가운데 이번 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며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전체 폭염 일수도 하루가 다르게 순위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돔 현상에 습한 수증기까지 더해지며
낮의 극한 고온과 밤의 열대야가 동시에 타오르는 복합형 더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며 극한 더위 지역이 동에서 서로 옮겨가 열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꿀떡하면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꿀떡이 막히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가마솥 안에 갇힌 것처럼 해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속에 폭염의 양상은 해마다 패턴을 바꾸며 더욱 강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청과 또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구성원은 2,800여 명인데 지검장은 1급으로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한시 채용됩니다. 네, 취재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중수청 직제 그리고 임용안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이죠. 행정안전부가 개청준비단이 마련한 직제안과 임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본청은 수사 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7대 중대범죄사건 수사와 함께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요청하는 보안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마련됩니다. 전체 인원은 2,874명인데 절반에 가까운 1,089명이 중대범죄 사건이 많은 서울청에 배치됩니다.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과 금융, 가상범죄 합동수사과가, 수원청에는 마약 합동수사과가 설치되는 등 5개의 합동수사과도 설치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본청과 지방청 모두 기존 검찰청이 아닌 민간 건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출범일부터 국가의 핵심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검사 임용이 관심이었는데 현재 검사와 수사관은 현재 직급과 비슷한 직급으로 임용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지검장은 별도의 시험 없이 1급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수사관으로, 10년 미만이면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역량을 중수청으로 이전한다는 의미에서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설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법조 경력을 인정하고 시험을 면제해주는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들어보시죠. 검사의 경우에는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시적으로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사관 상당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경력시험을 거쳐 수사관으로 뽑습니다. 수사관 임용권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눠 부여됐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채용된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3급 이상 고위급 수사관은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준비단은 내일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열고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임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지옥문이 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까지 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 권한은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키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이전까지 7대 범죄 전권 송치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을 완수하고 전담팀을 가동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사법의 시작이 되도록 후속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 두고 국민의 뜻을 끝내 외면했다, 지옥문이 열렸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위한 비상탈출구를 만들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치안감 이상 수뇌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도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 모든 경찰 고위 간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속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통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보완 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 수사와 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 준칙 등 하위 법령이 시행될 수 있게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소제기와 유지 등 본연의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청 직제 정비와 예산안 마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단기적으로는 이 강남 주택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중고가와 중저가 집값은 상승 압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20억 원대 전후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 때문인데 임대 물량 감소로 비싸진 임차료가 매매 가격을 다시 밀어올리는 악순환도 우려됩니다. 차효정 기자입니다. 성동구의 부동산 밀집 상가. 이곳은 인근 아파트 시세가 20억 원대로 실거주 1주택자라면 세제 개편안을 적용해도 종부세 부담 변화가 미미합니다. 20, 30억 선이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좀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소폭 상향하는 거라서 큰 타격은 없을 거로 보고 좀 더 이제 유예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남 초고가 단지와 달리 한강변 중고가 단지는 보유세가 늘어나도 상승폭이 비교적 작습니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실거주 시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국평 아파트는 416만 원에서 25%가량 증가하며 성동구 단지들도 10% 미만 상승률에 그칩니다. 때문에 시장에선 시세 20억 원대 아래 비강남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세제상의 불이익은 피하면서 시세 차이까지 누릴 수 있는 가격대에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똘똘한 20억 원 이하 그 중저가에서의 1주택 기준에서는 세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서울 집값 흐름은 어떻게 전망될까? 상승세를 달리는 집값 흐름을 반전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강남권은 일부 매물 출회가 이견되지만 고가주택 시장 전체의 가격을 하락시킬 만큼 대규모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는 중고가, 중저가 아파트값은 되려 수요가 몰리며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는 큽니다. 종부세 공제와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는 집주인이 입주를 택하면 임차 물건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전월세 시장 불안은 매매 수요를 부추겨 중저가 주택 집값을 더 밀어올릴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한 정답은 결국 획기적인 공급 확대로 귀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서울, 강남 등 일대에서는 당혹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압박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주로 양도세 부담이 지기 전에 집을 미리 팔아야 할지 불안감이 깊은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준공 40년이 넘어 고령층 거주민이 많은 편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정부가 겨냥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인 시가 45억 원을 훌쩍 넘긴 단지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종부세율이 오르면 보유 부담은 커지고 양도소득세 공제 액수에도 한도가 신설되며 특히 집을 팔 때 붙는 세금이 크게 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1차 131제곱미터짜리를 17억 원에 사서 10년간 살다 65억 원에 파는 경우라면 오는 2029년 양도세는 지금보다 10억 원 넘게 오릅니다. 이에 세부담이 더욱 커지기 전 근로소득이 부족한 노령층을 위주로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은 분위기입니다. 어제도 다녀가셨고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그런 기사 보고는 황당하고 좀 당혹감이 많고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하고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로 고가주택 매물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서울에선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가 80% 가까이 밀집된 강남과 서초를 위주로 급매물들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이렇게 급매 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전후해서 서둘러 집을 팔려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아무리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30년 넘게 산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세제 개편에 대한 불만과 당혹감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91년부터 수평이도 할래도 세금으로 뜯기고 또 새로 사면 또 보유세를 또 내야 되고 아니 이래도 뺏어가고 저래도 뺏어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주택 공급 부족 속에 집값은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판단한 일부 집주인들은 버티기를 택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대출 규제와 높아진 금리에 초고가 주택 매물이 나오더라도 사들일 매수자들은 충분하지 않아 거래 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여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낸다며 이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염두에 둔 발언인데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용으로 사가지고 정말로 투자로 막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거 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10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왜 또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또 연장을 사실상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다주택자한테 퇴로를 열어준다. 그 2년에 걸쳐서 그죠? 어쨌든 중과율을 저번만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5%만 중과한다. 1년이 지나면 10%를 중과하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0%, 30% 중과한다.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좀 정책 설명할 때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 행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펴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한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최악의 증세라고 혹평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추란 OECD 권고는 무시됐고 1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는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물론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제 정책은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곧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투표율 오입력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선관위 개혁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의심 사례가 경기 시흥에서 또 확인됐습니다. 시흥 선관위가 오전 9시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관내 3개동 투표자 3,600여 명을 누락한 뒤 9시 투표율을 바로잡지 않고 10시 투표율에 한꺼번에 반영한 겁니다. 벌써 경기도에서만 3번째 사례, 국민의힘은 오류를 조작으로 덮는 작업이 중앙선관위 지침 아래 조작적으로 이뤄졌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하지 말고 가감해서 다른 시간대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이메일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민주당도 선관위가 국민을 우롱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해체 수준의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태의 본질을 가린 채 부정선거론으로 몰고 가는데 모자라 대통령과 여당까지 억지로 끌어들이려 한다. 견제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선거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특검을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면 국회의장 위촉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3명씩 총 6명을 선별하면 국민추천위가 먼저 이를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양당 모두 신속한 특검을 외치고 있지만 추천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실제 특검 출범까진 순탄치 않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담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강남구 선관위 선거 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60%에서 50%로 낮춘 것과 관련해선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또 다른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비롯한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따져묻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상을 부인한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번이 이란 지도부를 참수하기 전 마지막 기회라며 합의 불발 시 대규모 공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을 차리라고 충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격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무른 것이었다면서 이번이 지도부를 참수하기 전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I want to give them 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 This is a last chance for them to sign a good document.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준비하고도 중동 국가의 요구로 취소했지만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다시 대규모 공습에 나서겠다는 경고입니다. 이란의 요청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이란이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상한 상황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협상 결론이 빨리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곧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결론 낸 뒤 비핵화 논의에 나설 텐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opening of the strait, having it open literally by tomorrow, completely open. And then phase 2 is we then will talk about the nuclear capacity, the nuclear.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도록 두지는 않을 거라면서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호르무즈의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 미국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지도자 참수까지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은 3선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종전을 서두르고 있다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대규모 공습 예고를 번복했지만 이란은 대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협상을 반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을 파악한 이란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전쟁 주도권이 이란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가 대화가 재개됐다며 취소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엔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하기 전에 이란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는 데 대해선 이중적 행태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When we talk, we say we're talking. If we're not talking, when you ask me, no, we're not talking, I'll say it. But we are talking right now, we're talking, and we're talking at the request of Iran.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ما الان مذاکره‌ای با آمریکا نداریم. مذاکرات با عمان هست. متمرکز بر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당사자가 아닌 미국은 빠지라고 경고했습니다. کوریدور دوم رو به هیچ وجه ما اجازه نمیدیم. در تنگه هرمز کوریدور دوم باز بشه. حتی اگر ناو هم بیارن ناوشو میزنیم. 공격과 대화를 오가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군사적 압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엔 꼬리를 내리는 트럼프의 타코 패턴을 이란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자지라는 이번 공습 철회 전에도 최소 6차례의 타코가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협상 등을 이유로 번복하고 있는 것은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패를 읽은 이란은 이제 쉽게 조종당하지 않고 트럼프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장중 등락을 오가는 등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1.6%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오른 6,351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거래를 이어가다가 장 후반에는 지수를 끌어올리며 1.62% 오른 6,3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단을 막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장중 등락을 오가다가 삼성전자는 0.2% 오른 24만 원에, SK하이닉스는 0.6% 오른 157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세인 업종보다 강세를 보인 업종이 8.2배 많았는데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던 거래가 줄면서 수급이 여타 업종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환류가 되면서 과도하게 벌어졌던 수익률 거쳐가 이제 좁혀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환매가 전개되면서 코스닥 시장에는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훈풍이 연일 불었습니다. 1.47% 오른 748로 개장한 코스닥은 장 내내 뚜렷한 강세를 보였고 기관의 순매수에 5.88% 오른 781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432.5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국 증시의 지나친 변동성에 대해 해외 언론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는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통해 극심한 변동성과 정부의 서투른 정책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슐리레는 이 코스피가 단 27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폭락했다며 세계적인 인공지능 산업 호황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를 무리하게 도입하며 부작용을 키웠다고 꼬집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석유 최고 가격제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2.5%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 일부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 기저효과에 크게 영향을 받아 지난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7월 물가지표와 관련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 상승률은 2.5%로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근원 물가는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상승률이 소폭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6년 동안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대형마트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마트 삼겹살 가격이 20% 이상 올랐던 것으로 봤습니다. 보도에 조경환 기자입니다. 단가를 인상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그렇게 하자며 호응합니다. 입찰 전에 최저가 적정 수준을 잡자며 삼겹살, 목심 등 구체적인 부위별 가격도 제시합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돼지고기 가격을 합의하고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며 입찰에 참여한 도드람푸드 등 육가공업체 6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업체들이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이마트에 납품한 돼지고기는 모두 1조 2천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텔레그램을 통한 은밀한 담합으로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후임자에게 담합 행위를 인계하고 신규 업체가 납품을 시작할 경우 그 업체도 담합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20% 이상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담합행위 적발 후 이듬해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목살 가격은 20.8%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온 이들의 은밀한 범행은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들은 단체 대화방 내역과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각 업체 소속 임직원 12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8명이 미군 측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 미군으로부터 이들의 신병을 인계받아 무단 침입과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구호를 외치다 미군에 제지된 뒤 우리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원생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경북 성주에 있는 공립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원장 B씨도 관리 책임을 물어 함께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원생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이 한강 수영장에 평일에도 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공공예절을 둘러싼 감로을바등은 물론 안전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한강 수영장에서 중년 남성이 여성용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라며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개인 자유지만 공공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뒷모습을 촬영해 공유한 것 역시 문제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SNS엔 한강 수영장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이어졌고 성추행 걱정부터 해야 하는 곳이 됐다는 자조 섞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속 저렴한 입장료, 뛰어난 접근성, 야간 개장까지 더해지면서 올여름 한강 수영장에는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개장 한 달여 만에 26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찾았고 특히 여의도 한강 수영장을 찾은 시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습니다. 유난히 많은 인파가 쏠리며 인기 피서지로 떠오른 게 논란이 잇따른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양한 이용객이 몰리면서 공공예절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고 성추행과 불법 촬영 같은 범죄까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된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이용 문화도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이의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이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억지 주장을 22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3년 연속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와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명시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예년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위백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안보 환경 지도와 방공 식별구역 등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3년째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군사 밀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드러낸 강력한 위기감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군사 활동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무력 충돌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파병과 급속한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 한국, 호주 등 동맹과 우호국들과의 다자간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무인드론 등 현대전의 새로운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자위대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유례없는 폭염이 휩쓴 유럽에서 최악의 산불과 가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온난화를 멈추지 못하면 이미 재앙 수준인 여름 더위는 점점 더 가혹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치솟는 물기둥. 루마니아 해군이 다뉴브강에서 안반을 폭파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냉각수가 모자라자 물기를 바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선 강바닥이 드러나며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했던 독일 군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 산불은 일주일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바싹 말라버린 숲은 거대한 불쏘시개가 돼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소방 헬기 2대가 충돌하며 악재가 겹쳤습니다. 습한 저지대인 네덜란드에서조차 대형 산불이 발생할 정도로 유럽 전체가 최악의 가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이후 이어지는 재난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As the Earth warms up through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in almost every region of the globe, we're expecting heat waves to become hotter, longer, and more frequent.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여름 유럽을 휩쓴 폭염과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30억 유로, 우리 돈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전국을 달군 폭염에 피서가 절정기를 맞은 가운데 해변에선 순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해경대원이 튜브를 탄 채 떠내려가던 70대 남성을 무사히 구조합니다. 해안에서 먼 바다로 빠르게 흐르는 물살, 이른바 이한유에 휩쓸린 겁니다. 오후 3시쯤 남성은 동해시 한섬 해변에서 120m 떨어진 바다까지 떠밀렸습니다. 이곳은 구조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 당시 이한유 예측 정보도 가장 높은 위험 단계였습니다. 해경은 피서객 80여 명에게 5차례나 물 밖으로 나오라고 방송했습니다. 남성도 방송을 듣고 육지로 향하려다 이한유에 휩쓸렸습니다. 해안과 평행한 방향으로 물살을 벗어나서 이한류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노클링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5명이 숨졌습니다. 올해도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모두 혼자 스노클링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날씨와 바다 상황은 양호했습니다. 해경은 차가운 바닷물과 호흡 저항에 따른 폐 부종, 심장 질환, 과호흡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피자보다는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며 안전관리 요원이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경은 물놀이 할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술을 마신 뒤에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 환자가 진단서를 비롯한 서류를 내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있는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일회용 인공 눈물과 용기 형태가 비슷한 앰플, 세럼 화장품을 인공 눈물로 착각해 사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 미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인공 눈물 5인 사용 사례는 모두 21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세럼 등 화장품을 잘못 사용한 사례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세럼을 인공 눈물로 착각해 사용해 안구 손상을 입는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NC와 두산의 잠실 경기와 KT와 기아의 광주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습니다. 서울과 광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KBO 사무국은 세분화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에 따라 오후 12시 45분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리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KBO는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칙을 정했습니다. 요즘 그늘에서도 더위가 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날이 무척 덥습니다. 극한의 더위에 서울 전역과 경기 곳곳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더 확대됐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더위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8도, 하남 39도, 광주 37도, 대구 36도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연일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또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모레도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고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는 가운데 주말에는 동해안에서도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보안 사건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하여 국민들께서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2,800여 명 규모로 부패와 경제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안과 임용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수청 본청은 수사 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관할 지역에서 중대범죄 사건 수사와 함께 검사가 요청하는 보안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관 임용권은 대통령과 장관, 청장에게 배분되며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내년 4월 30일까지는 별도 시험 없이 현재와 비슷한 계급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중대범죄수사청 윤곽은 드러났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 설명회가 시작되는데 신분이 수사관으로 통합되고 직급도 4급으로 떨어지다 보니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윤곽과 함께 초기 검찰 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인 직급 등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기존 검사 명칭을 없애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10년 이상은 3급, 지검장급은 1급으로 즉시 채용하는 직급 한시 적용 카드도 내놨습니다. 또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인데 검찰 내부 반응은 갈립니다. 초임 검사가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셈이며 보수와 직결된 수당 역시 전처럼 받기는 힘들 거란 겁니다. 더욱이 수사관 단일 체계에서 조직 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들도 오래 남기보단 수사 경력을 쌓아 로펌 등으로 이직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중수청 준비단은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직급 하향과 모호한 역할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응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만큼 일단 설명회를 지켜보자는 기류도 읽힙니다.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느냐가 오는 10월 중수청이 정상적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 후폭풍도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을 투하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엄호하면서 일부 논의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 거주 이전 자유의 족쇄인 이사금지법이라는 비유로 일부 세금 인상 방침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정책을 발표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매물 실종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표 계산에 몰두해서 선거 국면에서는 감추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국민에게 세금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 발표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은 이튿날에서야 국민의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옹호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수용성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 여지를 시사했는데 수도권 중심 부동산 민감층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론과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법안의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세금 정책까지 정권마다 큰 파장을 불러왔던 대형 이슈인 만큼 여야 여론전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세율이 49.5%까지 되는데 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한다며 이런 건 조정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서울, 강남 등 일대에서는 당혹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압박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집을 미리 팔아야 할지 불안감이 깊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준공 40년이 넘어 고령층 거주민이 많은 편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정부가 겨냥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인 시가 45억 원을 훌쩍 넘긴 단지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종부세율이 오르면 보유 부담은 커지고 양도소득세 공제 액수에도 한도가 신설되며 특히 집을 팔 때 붙는 세금이 크게 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1차 131제곱미터짜리를 17억 원에 사서 10년간 살다 65억 원에 파는 경우라면 오는 2029년 양도세는 지금보다 10억 원 넘게 오릅니다. 이에 세부담이 더욱 커지기 전 근로소득이 부족한 노령층을 위주로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은 분위기입니다. 어제도 다녀가셨고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그런 기사 보고는 황당하고 좀 당혹감이 많고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하고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로 고가주택 매물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서울에선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가 80% 가까이 밀집된 강남과 서초를 위주로 급매물들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이렇게 급매 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전후해서 서둘러 집을 팔려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아무리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30년 넘게 산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세제 개편에 대한 불만과 당혹감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91년부터 수평이도 할래도 세금으로 뜯기고 또 새로 사면 또 보유세를 또 내야 되고 아니 이래도 뺏어가고 저래도 뺏어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주택 공급 부족 속에 집값은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판단한 일부 집주인들은 버티기를 택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대출 규제와 높아진 금리에 초고가 주택 매물이 나오더라도 사들일 매수자들은 충분하지 않아 거래 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만큼 이 자리에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둘러싼 강남 일대는 펄펄 끓는 열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면 온도를 재보니 40도를 훌쩍 넘었는데 시민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산으로 따가운 햇볕을 가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손에 든 음료의 얼음은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층 빌딩이 밀집한 강남역은 찜통이 됐습니다. 건물이 높아서 그런지 바람이 없고 좀 훅훅 찌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열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왔지만 숨이 막힐 듯한 온도의 무용지물입니다. 시원하게 쐬려고 들고 나온 거긴 한데 밖에 대기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실내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빽빽한 고층 빌딩이 바람길을 막아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데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까지 겹친 탓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발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훅훅 올라옵니다. 지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40도가 넘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평일 낮에도 청계천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보지만 시원함은 잠시뿐입니다. 여기서 올라왔는데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 사막 더위 같아요, 여기는. 뜨거운 열기가 모인 도심 속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폭염을 버티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네, 이처럼 역대급 무더위 속에 각종 부품을 조립하고 용접하는 공구거리 상인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땀을 쏟아가며 야외에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김희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가게 앞에서 모터를 손보는 상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선풍기가 연신 돌아가지만 얼굴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올해가 좀 유별나게 더 더운 것 같아요. 뜨거운 작업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다가 좀 피해가면서 조금씩 하고. 작업 공간과 매장이 대부분 개방돼 있다 보니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볕 아래 놓여 달궈진 작업 도구들은 잡는 것만으로도 뜨겁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이제는 하루에 몇 번씩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하루면은 땀이 막 옷이 팬티까지 다 젖어요. 젖는 거는. 저는 이제 계속 옷도 갈아입으면서. 염분이 부족하니까 가끔 소금도 좀 먹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런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죠. 날씨는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손님 발길이 끊긴 건 물론 건설 현장 작업이 줄다 보니 관련 장비나 부품 주문도 감소했습니다. 더우면은 일을 안 하시잖아요.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게 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은 있다고 봐야죠. 건강은 물론 생계도 걱정인 상인들은 기록적인 더위가 하루빨리 가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대법관 제청 후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문관, 김성수, 김예영, 김정중 판사가 대법관 제청 후보에 올랐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흉구 대법관이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네, 앞서 지난 3월에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가 추천이 됐지만 제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조 대법원장은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줬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면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까지 동시 제청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폭염은 거리의 노동자들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우편을 나르던 집배원과 배달 노동자가 도로에서 온열 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보도에 송수연 기자입니다.
빌라 앞에 집 빼온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습니다. 도로에는 구급차가 서 있고 소방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눕혀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한낮 서울 주택가에서 우편을 나르던 30대 남성 집배원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손떨림 증상을 호소한 겁니다. 계속 야외에 노출돼 있고 그나마도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셔서 그렇게 하시다가 몸에 무리가 오셔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당시 소방대원이 측정한 남성의 체온은 37도. 소방대원은 급히 얼음팩으로 체온을 내린 뒤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만 CT 등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대낮에 택배를 싣고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노동자가 주행 중 쓰러졌습니다. 사고 직후 50대 남성 운전자는 의식이 흐려지는 열 탈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무더위에 어지러워서 중심을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온열 질환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하는 남성을 설득해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극한의 더위 속에 어제 하루만 전국에서 18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보고된 건데 이 가운데 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온열 질환 환자가 186명 추가됐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환자 중에 전국에서만 사망자가 2명 보고됐습니다. 90대 여성과 80대 남성입니다. 우리 꽃을 따갖고 와서 보겠죠. 쓰레기 없어. 누적 환자는 2,200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의 기본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뙤약볕 아래 야외 작업을 가능한 자제해야 합니다. 공사장 등 산업 현장은 집중 점검을 통해 폭염 속 작업을 통제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267명 가운데 가장 많은 81명이 논밭에서 쓰러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온이 특히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농작업을 피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스피커가 달린 드론을 띄워 폭염 속 논밭에 있는 어르신에게 귀가 유도 방송을 하는 지자체도 생겨났습니다.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 운동 등을 자제해 주시고 또 읍면동마다 한 곳 이상 거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휴일에도 냉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가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건데 주민들은 폭염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빌라 안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는 모두 먹통입니다. 전날 저녁 건물 전기 공급이 끊긴 뒤 날이 밝도록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빌라 주민 30세대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이고, 말할 수가 없죠. 땀이 비 오듯 하는데, 후적지근해서 땀 줄줄 흘러요. 구청과 한전 측은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아파트 전력 설비가 사용량을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는 6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경기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단지에서도 3,6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늘 낮에는 경기 화성과 서울 영등포 아파트에서 자체 변압기 과부하로 수백 세대가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저같이 좀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는 것 같고 차 끌고 다 나오는 것 같고 어르신들은 이제 언제 될지 모르니까 수위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다 확인하시는 것 같고.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덮친 가운데 정전까지 잇따르며 주민들은 푹푹 찌는 날씨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6년 동안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대형마트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마트 삼겹살 가격이 20% 이상 올랐던 것으로 봤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가를 인상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그렇게 하자며 호응합니다. 입찰 전에 최저가 적정 수준을 잡자며 삼겹살, 목심 등 구체적인 부위별 가격도 제시합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돼지고기 가격을 합의하고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며 입찰에 참여한 도드람푸드 등 육가공업체 6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업체들이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이마트에 납품한 돼지고기는 모두 1조 2천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텔레그램을 통한 은밀한 담합으로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후임자에게 담합 행위를 인계하고 신규 업체가 납품을 시작할 경우 그 업체도 담합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20% 이상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담합 행위 적발 후 이듬해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목살 가격은 20.8%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온 이들의 은밀한 범행은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들은 단체 대화방 내역과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각 업체 소속 임직원 12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29년 전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해온 중국인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중국에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1997년 3월 중국에서 공범 2명과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 수사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에 공범을 검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A씨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해 국내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이후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 경쟁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투썸플레이스의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170억 5천만 원으로 스타벅스의 1,100억 6천만 원보다 약 70억 원 많았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5월부터 석 달 연속 스타벅스를 앞섰으며 5월부터 7월까지 누적 결제액도 3,613억 8천만 원으로 스타벅스보다 약 298억 원 많았습니다. 장중 등락을 오가는 등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1.6%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오른 6,351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거래를 이어가다가 장 후반에는 지수를 끌어올리며 1.62% 오른 6,3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단을 막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장중 등락을 오가다가 삼성전자는 0.2% 오른 24만 원에, SK하이닉스는 0.6% 오른 157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세인 업종보다 강세를 보인 업종이 8.2배 많았는데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던 거래가 줄면서 수급이 여타 업종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환류가 되면서 과도하게 벌어졌던 추이를 거쳐가 이제 좁혀주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환매가 전개되면서 코스닥 시장에는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훈풍이 연일 불었습니다. 1.47% 오른 748로 개장한 코스닥은 장 내내 뚜렷한 강세를 보였고 기관의 순매수에 5.88% 오른 781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432.5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오이와 애호박 등 일부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정부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취청오이 특등급 50개 기준 도매 가격은 어제 기준 4만 47원으로 1년 전보다 59.4%가 올랐고 애호박 특등급 20개 기준 도매 가격도 2만 7,804원으로 47.1%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평균 소매 가격도 얼갈이 배추는 전주와 비교해 30.1%, 오이는 29.3%, 시금치는 28.3%를 각각 올랐습니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 냉방기 사용이 늘고 있지만 오늘 전력 수급 관리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오늘 오후 5시에서 6시쯤 92기가와트의 최대 전력 부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간 공급 예비력은 14.5기가와트, 예비율은 15.7%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NC와 두산의 잠실 경기와 KT와 기아의 광주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습니다. 서울과 광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KBO 사무국은 세분화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에 따라 오후 12시 45분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리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KBO는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칙을 정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인 열돔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일본까지 뒤덮었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까지 태평양의 뜨겁고 습한 공기를 몰고 오는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후 변화 속에 중국의 새로운 3대 화로 지역으로 떠오른 동부 연안의 항저우.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8도에서 40도를 기록했고 지표면 온도는 60도를 넘깁니다.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 당국이 개방한 방공호로 몰려듭니다. 他们说这里很好嘛，避暑的很好，那很凉快这里，所以我们也来玩一下。 서부 내륙 스촨성은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만큼 달궈졌고 농작물들이 바스러질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상 고온이 올해 농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통의 3대 화로 중 하나인 내륙 분지 충칭에선 배달원들에게 선풍기가 달린 조끼를 나눠줬습니다. 汗水会把我们那个衣服粘在身上，这个又热又黏，感觉浑身都很不舒服。然后现在这个它是这种吹起来的嘛，就是身体跟那个衣服是隔离的。 섬나라 일본도 올해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인 폭서일이 열흘을 넘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도쿄의 동물원 사자 3마리도 버티지 못하고 폐사할 정도입니다. 특히 강진 탓에 집이 부서지고 물과 전기마저 끊긴 구마모토에선 폭염과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お風呂ですかね。お風呂入りたいですね。お風呂入ってエアコンの効いた部屋でお布団で寝たいですね。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중국 동부로 향하는 제13호 태풍 돌핀까지 한반도 주변을 뒤덮은 열돔에 뜨거운 공기를 보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검찰의 보안 사건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쭤볼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되기 이전에도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러한 내용의 경우에는 조금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에는 이러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방향성이 맞다라고 확인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제2여구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 남은 절차는 대통령이 공포만 하면 사실은 시행이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제2여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헌법상의 명확한 중대한 위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2여구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이러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대통령이 이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선시행하고 이제 후 보완하겠다. 이게 좀 첫발을 떼는 게 사실 좀 불안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 좀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물론 여타의 법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구제와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정말 완벽의 완벽을 기해야만 한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회에서 공이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을 하자. 다만 시행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라든지 어떠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 보완을 하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쟁점은 이 보안수사권 폐지입니다. 네. 보안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러한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물론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어떠한 절차로 우리가 이것을 대체할 수 있고 그러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느냐라고 보면 아직도 조금 보완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에 대해서는 이제 존치를 시켰는데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요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구속력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행 기간에 대해서도 한 달이라는 것을 못 박았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정말 무의미하게 한 달 내지는 두 달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후속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소시효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공백들 또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 사이에 그리고 특사경 여러 가지 수사 주체들 사이에 수사 사건의 배분은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영장을 신청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것 굉장히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영장을 신청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그 사이에 어떠한 정보의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 체계에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여타에 좀 보완될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어쩔 수 없이 법 시행 이후에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백 말씀하셨고 또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번 공포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의 경우 검사가 수사를 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검경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수사 주체의 경우에는 경찰과 중수청으로 일원화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대신 그런 검찰은 어떻게 되느냐? 공소청으로 바뀌는 겁니다. 공소 제기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역할만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2026년 그러니까 올해 10월 2일부터 2달 후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10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검찰을 담당하는 검찰청 법이 폐지가 되고요. 그럼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 공소청 법이 신설이 돼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이 생기는 것이고 행안부 소속의 이 중수청이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변화가 뒤따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부칙의 경과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후속적으로 마련되는 이 시행령 등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검사가 이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이제 한 달 안에 그 보완 수사를 마치고 검사의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수사 공백 우려도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 수사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이제 이 내용에 담겼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보완 수사를 하고 그러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이제 해두었거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라든지 아니면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검사가 조금 더 짧은 기간을 둬서 한 달이 아니라 몇 주 이내로 해주세요. 빨리 급합니다.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담겼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것을 경찰이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는다,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교체라든지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사실 담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짚어볼 것은 그러면 보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면 결국에는 그 일이 경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과연 한 달 안에 보완 수사 요구를 받고 이것을 완결할 수 있는 인력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만 우리가 법적인 공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우려 섞인 시각에서는 과연 한 달 안에 지금 기존의 경찰 인력 축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사실 사건이 적체되는 일만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좀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이행됐을 때에는 어떠한 다른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취약 사건이 있습니다. 아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피해자가 굉장히 취약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별도의 하나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특히 이제 보완 수사권이 이제 폐지되는 대신에 검찰의 사실관계 확인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정 효력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될까? 이것도 이제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완 수사권을 폐지를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공백을 막기 위해서 요구권이라든지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권리를 규정을 해 두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법적인 효력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아무리 사실관계 확인권을 가지고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이것을 문서화한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법원에서 이 사람을 유죄로 판단을 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한다고 한들 사실은 무용한 절차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의
이 권리는 요구하지만 쓸모가 없는 권리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고요. 그럼 사실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걸 다시 요거 감안해서 다시 수사를 해주세요. 그렇게 맞습니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해서 경찰로 다시 넘겨야 되고요. 그럼 경찰은 한 달이나 2달 걸려서 이걸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든지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기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응하는 차원에서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가서 보완 수사를 통해서 보완 수사가 일어날 때 또다시 진술을 해야 되고 법원에 가서 증인 신청이 되면 법원에 가서 또 진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진술을 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사실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다투는 절차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해석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네, 우려는 또 있는데 이제 경찰 지휘부가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좀 독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거거든요. 감시 견제 기능이 좀 마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청장이라든지 국수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치안감 이상의 이제 수뇌부에 대해서 현행 법률 체계에 따르면 사실상의 행정경찰로서의 기능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일부 이제 수사에 개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되면서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수본이 출범할 당시에도 우리가 일반 지휘부가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견제 장치로서 수사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제도로 이제 편입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고위 간부에게 이제 수사권의 지휘 내지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면 사실 청장 단위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력의 집중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당한 지휘라든지 압박이 이거 수사권을 행사하는 거야, 나 수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당한 수사권의 행사로 포장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뇌부가 개별 사건을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시 내용이라든지 근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거나 아니면 어떠한 전산화를 한다라든지 반드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경찰 수뇌부의 경우에는 인사권, 행정권, 수사권 모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모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게 되면 반드시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한테 이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제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렇다고 그래요. 내 사건이 과연 중수청으로 가는 겁니까? 또 경찰이 재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 시행 전까지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내 사건이 그럼 10월 2일 전에 끝나는 건가 아니면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거 경찰로 가는 건가 아니면 이전에 수사 개시가 됐기 때문에 상관없나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거든요. 이건 좀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2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10월 2일 이후에 진행이 되는 접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로 가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10월 2일 이전이라도 경찰이 담당했으면 지금처럼 기존처럼 경찰이 쭉 가지고 가는 게 맞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건은 10월 2일 당시에 사실 이전에 검사가 진행을 했던 검찰이 맡았던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건 좀 원칙적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어요.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로 가든 중수청으로 가든 공수처로 가든 여기로 이제 사건이 나눠져야만 하는 이제 그 절차가 남아 있고요. 다만 90일 이내라는 기간을 둬서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이라든지 사건을 넘기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90일 동안 이제 검사가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관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사건 지연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전에 담당했던 검사와 경찰의 수사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좀 소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이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